안녕하세요. 성학당입니다. 오늘 그 ESG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준섭 KB증권 ESG 솔루션 팀장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일 먼저 ESG 뭐냐? 네. 이것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왜 갑자기 부각이 됐느냐? 네네. 혹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좀 사람들의 이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과 네. 관련이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거죠? ESG라고 예. 하는 것들은 사실은 각 기업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라는 네.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과거에는 돈만 벌면 장땡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와 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예. 그 회사들이 환경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과연 주주들한테 배당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들이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투자에 반영을 하자라고 하는 게 ESG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ESG 네. 너무 방대합니다. 그렇죠. 네. 예, 예. 네, E라는 항목을 보면은 사실은 E는 환경이죠. 네. 일단. 예. 근데 환경인데 이야기하시는 분들마다 달라요. 그렇죠. 네, 탄소 배출량이 다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회사는 오히려 탄소 배출량보다는 폐수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좀 이제 체계화될 필요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떤 평가하는 어떤 툴 같은 게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가 툴을 보면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조금 더 정교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 사실 ESG 평가를 할 때 정말 갖가지 정보를 다 씁니다. 네. 네. 네, 인공위성으로 이 공장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또 그 왜 저희가 뉴스에 댓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댓글이 얼마나 부정적이냐, 얼마나 긍정적이냐 이런 것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 이제 ESG 정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CEO가 그 PT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PT를 할 때 네. 이 CEO가 거짓말이다. 네. 라는 네. 얘기까지 합니다. 약간 정치인들한테 갖다 대는 잣대하고 비슷한 느낌이 그런가요? 드네요. 네. 근데 네. 일단 지금 ESG에서 E는 환경이고 네. 예. 예. 환경이고 그다음에 뭐 S는 사회적인 문제, 네, 그리고 네. G는 이제 지배구조 문제 이렇게 네, 네. 이제 세 가지인데 네네.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세 가지 중에 유독 네. 이 환경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가 특별히 부각이 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에 따라서 더 부각이 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가 탄소 배출량이 이제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이들 못 느끼고 계셨겠지만 유럽이나 네. 유럽 기업들은 몸에 와닿을 정도로 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년 전인가요? 아마 뉴스에서 그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유럽 지역에서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네. 얘기들이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예. 이게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예. 미국 텍사스 지역 한파 네, 이야기도 네, 났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사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네. 안 났는데 이제 이 기후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후 변화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지금 북극 지방의 제트 기류 이제 훼손이 되었고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하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쓸 건데 네, 기왕 쓰려면 좀 미래 지향적인 방향, 뭐 미래 그렇죠. 지향적인 산업에다 쓰자. 네네, 뭐 이렇게 간 곳이 바로 네, 우리 ESG에서 E에 해당하는 산업이다. 네네.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될까요? 이제 이 중에서도 네. 제 생각에는 이 기후 변화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새로운 산업 이제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산업들이 이제 고용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국가들 정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하나 건설한다라고 하면 이제 공장 하나 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각 국가들이 이러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현저하게 이제 부상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유럽 EU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탄소 국경세는 이제 소위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오는 제품들에게 이제 관세를 또 더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만큼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기후변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신경 쓰는 정책들을 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국가는 너네 좀 신경을 더 써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나라에서 혹시 뭐 부품을 들여온다거나 네네. 거기 제품을 수입하는 것까지도 막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탄소 배출량 이쪽에 신경 쓰고 있던 국가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과연 그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책이 좀 더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하면 네. 우리 삶은 좀 어떻게 바뀔까? 네네. 이제 특히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원의 전환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동안 이제 화석 에너지를 썼던 것들을 네네.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바꾼다. 네네. 이제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네. 혹시 밤에 우리 전기 못 켜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생각들도 뭐할 네. 수가 있는데 네네. 그건 대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 에너지원에 대한 그 트랜지션에 네.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 에너지 시대 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화석 연료를 떼면은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니까 기후 변화에 엄청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연료 대신에 수소를 떼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산화탄소 대신에 물이 나오니까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관리하기가 더 용이하다. 뭐 이렇게 해서 수소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자체, 그래서 전기로 돌아가는 차는 배출가스를 만들지 않지만 네네.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화석연료를 쓰거나 네네. 아니면 거기서 공해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네. 결국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그 탄소가 배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의 출처를 가지고도 이야기해보자라고 예. 하는 움직임이 RE100이라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 이제 RE가 그 리뉴어블 에너지의 RE인데요. 예, 예.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로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RE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는 전기를 만드는 것부터 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그러니까 쓰겠다. 탄소 배출량을 제한적으로 쓰는 음. 이런 쪽을 갖고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각 국가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 네. 혹은 뭐 2040년, 50년 네네. 이런 단기간 안에 네네. 이게 정말 달성이 될 수 있는 목표라고 보세요. 단기간 안에 사실 이제 2030년, 2050년, 2060년 뭐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 발표들을 이제 하시는데요. 예, 예. 이제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사실은 좀 다양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 네. 이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제 포집을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국가들은 자기네들 발전을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돌릴래.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아, 네. 네, 일본처럼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 이제 중국 같은 국가들은 예.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 캐퍼시티 그 태양광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이런 설비들을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데서 이제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또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건축 분야가 네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첫 번째가 예. 사실은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빗물이라든지 녹으면서 배출되는 양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건물에 살면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뭐 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냉방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도 만만치 않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도 탄소가 네네. 계속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워낙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네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또 그거를 이제 많이
하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숫자로 보면 거기 이쪽도 저쪽도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그런 기업들도 역시 준비를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탄소 배출량이 중요하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신업종이요. 네. 전기를 좀 쓰니까 거기선 탄소 배출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 네네.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전회사나 네. 철강회사 대비해서는 현재 작은 것도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예, 예.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보다 오히려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ESG 측면에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들 그러니까 통신 회사들한테 탄소 배출량을 50% 줄여라라고 하는 거는 전체 배출하고 있는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엉뚱한데 비용을 더 많이 쓰게끔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이런 회사들은 ESG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탄소 배출량보다는 오히려 다른 소셜 항목이라든지 지배구조 항목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각의 업종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S, 그러니까 소위 소셜 밸류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체 어떤 것들인가요? 이거는 과거에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네네. 기업들에게 좀 많이 요구됐던 부분하고 비슷해 보이던데요. 네네. 예를 들자면 네. 그 이제 각 기업에서 이제 그 치명적인 사고가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요즘 그 이제 급여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 급여 수준이 이제 평균 피어 그러니까 비교 대상 대비해서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기업들이 신경 쓸 일이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이제 많이들 이슈되고 있는 게 MZ 세대거든요. 네. 사실 이 MZ 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랑 얼마 전까지 같이 일했던 인턴 같은 경우는 매주 브랜드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뭐 편하게 하십니다. 그 파타고니아 티셔츠를 네, 네. 매주 입고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도대체 넌 집에 옷이 그거밖에 없냐?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네, 네. 나는 환경을 이만큼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기업들, ESG 고성과 기업들이 가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저게 더 말하자면 착한 소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만큼 가격이 비싸더라도 용인이 되는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가격 예, 전가력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로열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가 제 밑에서 인턴을 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ESG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느냐라는 네. 포인트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거대한 조류에서 이제 착한 기업이냐 아니냐가 이 기업이 앞으로도 영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여쭙고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국에 이제 투자의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좀 돌려보면요. 지금 작년에 사실 그 친환경 기술 뭐 그런 걸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기업들이 아직까지 이익을 지금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심 갖는 건 좋은데 좀 적절한가 아니면 좀 너무 빠르거나 과열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과열이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어도 이게 실제로 과열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ESG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기업들은 가격 전가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협상력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 이제 금융업계에서도 이 ESG 고성과 그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너핏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린 채권이라든지 소셜 채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자율 자체를 싸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당연하지만 순이익이라든지 수익률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